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조합의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는 조선시대 대학자 퇴계 이황과 불교의 관계를 다룬 기사고요. 다른 하나는 불교의 연기사상, 주역, 그리고 현대 정보공학의 온톨로지를 엮은 블로그 글입니다. 16세기 유학자랑 최첨단 데이터 과학이라니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둘을 관통하는 아주 놀라운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은 세상을 고정된 것들의 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관계의 그물망으로 보는 관점이거든요. 이 오래된 지혜가 한 역사적 인물의 삶과 또 현대 기술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결국 만나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지적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먼저 퇴계 이황 기사부터 보죠. 보통 우리 머릿속에 퇴계하면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아주 엄격한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원칙을 중시하는. 네.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불교를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했던 인물이죠. 심지어 불교적 요소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양명학까지 배척할 정도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건 이제 학자로서의 공적인 입장이었던 거죠. 아, 공적인 입장. 네. 당시 성리학 자체가 사실 불교 사상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발전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퇴계가 불교를 비판한 건 자기 학문의 원칙에 충실했던 거예요. 무조건 싫어서 반대한 게 아니라 성리학이라는 아주 정교한 이론체계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비판한 거죠. 바로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공적으로는 불교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는데 최근에 발견된 그의 사적인 편지들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이건 뭐랄까, 이중인격인가 싶을 정도로요. 그렇죠. 그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의 간극이 굉장히 흥미롭죠. 이게 새로 나온 정본 퇴계전서에 실린 자료들인데 기존의 퇴계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주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아요. 젊을 때부터 청량산 같은 절에 머물면서 독서하는 걸 즐겼고 심지어 불교서적인 대해사설을 다른 스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도 남아 있습니다. 와,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스님들을 구해주려고 애쓰는 대목이었어요. 마람이라는 절의 스님이 군대에 끌려가게 되니까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든 손을 써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미 다른 스님 2명도 그렇게 빼내줬는데 또 부탁하려니 미안하다고. 하하. 꼭 아들아 나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번 건 진짜 중요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하하. 맞아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태도는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당시에 불교를 후원하던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보호 스님을 처형하라고 막 들끓었어요. 일종의 정치 보복이죠. 네, 그랬죠. 그때 제자가 와서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퇴계가 옳지 않은 처사라며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의 비판은 어디까지나 학문적 논쟁이었지 상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증오의 정치는 아니었던 겁니다. 유머 감각도 있으셨더라고요. 소백산에서 총수 스님과 시를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그 부분 재밌죠. 스님이 먼저 시냇물은 벼슬아치가 속세먼지 씻으려 하는 걸 비웃을 걸 이라며 되게 자신을 툭 찌르잖아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좀 기분 나빴을 텐데 퇴계는 오히려 웃으면서 하하, 고승에게 또 비웃음 당했네. 속세먼지 씻고 싶어도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화답시를 읊어요. 제가 알던 땅딱한 위인이 아니라 여유와 자기객관성을 가진 한 인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공적으로는 원칙을 지키되 사적으로는 인간적인 관계와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던 거죠. 이 두 모습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퇴계라는 인물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기사 마지막에 그 실마리가 나오는데 바로 퇴계가 직접 지은 자신의 묘비명입니다. 근심 속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속에 근심이 있나니 더 무엇을 구하리요? 이 구절이 마치 불교의 연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의 말 같다고 기사는 분석하죠. 연기, 불교의 핵심 사상이죠. 세상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얽혀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네, 기사에 나온 비유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주먹으로 벽을 치면 손이 아프잖아요. 아프죠? 이건 원인과 결과가 너무 명확해서 아무도 벽을 탓하지 않죠.
연기는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복잡한 관계의 인과까지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퇴계의 묘비명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심과 즐거움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조건이 되어 얽혀 있다는 깊은 통찰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퇴계가 보여준 근심, 즉 불교 비판과 즐거움, 스님과의 교류가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는 그 삶 자체가 연기적 통찰을 보여준다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퇴계의 삶에서 발견된 이 연기라는 아주 인간적인 통찰을 만약 컴퓨터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보내주신 두 번째 자료, 블로그 글로 이어지는 아주 과감한 도약입니다. 네, 아주 멋진 연결점이에요. 이 블로그 글은 세상을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는 세 가지 시도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바로 불교의 연기, 동양의 주역, 그리고 현대의 온톨로지죠. 연기가 그 철학적 바탕이라면 주역과 온톨로지는 그걸 눈에 보이는 시스템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역은 사실 점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역을 좀 다르게 봐요. 점술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시각화하는 오래된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관계를 시각화한다? 네, 주역은 음과 양을 나타내는 작대기, 즉 효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작대기들을 6개씩 쌓아서 총 64개의 패턴을 만드는데 각각의 패턴이 세상의 근본적인 상황이나 변화의 역학을 상징한다고 본 거예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관계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읽어내는 상징적인 언어 같은 거죠. 아, 관계의 모양을 읽는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온톨로지는 뭔가요? 이걸 현대공학의 언어로 구현한 거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글의 설명이 아주 재밌어요. 온톨로지를 관계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라고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금리 인상 기대, 유동성 축소 같은 개념들을 지도 위의 도시, 즉 점이나 노드처럼 찍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도시들을 잇는 길, 선이나 엣지를 그리는 거죠. 여기까지는 간단해요? 네, 도시랑 길을 그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특별한 지도가 되는 거죠? 핵심은 그냥 길을 긋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어떤 종류의 길인지를 명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걸 엣지 타입을 구분한다고 표현해요. 잠깐만요. 어떤 종류의 길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더워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두 현상이 있다고 칩시다. 네. 둘은 같이 움직이죠. 이걸 상관관계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날씨를 덥게 만드는 원인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죠. 만약 지도에 이 둘을 똑같은 길로 그려버리면 나중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아서 폭염을 막아보자는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하, 그렇겠네요. 같이 움직이는 길이랑 원인이 되는 길은 완전히 다르게 표시해야 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이 길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 자체가 일종의 겸손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내가 이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아는 만큼만 정직하게 지도에 그려넣는 거죠. 와, 그리고 여기에 필터를 씌우는 아이디어도 정말 기발했어요. 주역의 6효처럼 이 관계들을 거시경제, 수급, 시장 심리 같은 몇 개의 조건 묶음으로 분류해서 분석한다는 거요. 네, 그게 지도를 훨씬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소에는 시장 심리라는 필터에서 보이는 작은 신호는 그냥 소음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거시경제 필터에 빨간불이 번쩍 들어온 상황이라면 그 똑같은 작은 심리적 신호가 시장 분괴의 전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맥락, 어떤 필터가 지금 상황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모든 정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게 항상 똑같은 강도로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A랑 B가 별 상관없다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갑자기 둘이 결정적으로 얽히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는 어떻게 지도에 반영하죠? 바로 가중치라는 개념을 통해서입니다. 지도 위의 길, 즉 관계선은 그냥 연결선이 아니라 힘의 통로라고 보는 거예요. 힘의 통로요? 네. 그래서 이 통로가 얼마나 넓고 튼튼한지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A가 커질 때 B도 커지는지 아니면 작아지는지,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믿을 만한 정보인지, 반응 속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부 숫자로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면에 따라 이 가중치가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상승장일 때와 하락장일 때
똑같은 두 요소 사이의 관계 강도는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지도는 한번 그려놓고 끝이 아니라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스스로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인 거네요. 맞습니다. 고정된 지도가 아니라 조건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스스로를 수정하는 유연한 지도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공적으로는 불교를 비판했지만 사적으로는 그들과 깊이 교류했던 한 역사적 인물에게서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와 마지막 말에서 드러난 건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그 연기라는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기술 속에서 관계의 지도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정말 강력한 부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수정 구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내 판단을 위한 학습 기계를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학습 기계요? 네, 예측이 틀렸을 때 우리는 보통 실패했네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지도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근거가 됐던 관계 지도를 다시 펼쳐보는 겁니다. 내가 이 관계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이 숨겨진 관계를 놓쳤구나 하고 복귀할 수 있죠. 실패가 그냥 결과가 아니라 내 지도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 나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데이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학자의 편지에서 시작해 현대 데이터 시스템의 구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건 결국 관점의 전환이네요. 세상을 개별적인 사물들의 합이 아니라 사물들 사이의 관계로 보는 것. 퇴계 이황이 근심과 즐거움이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음을 알았듯이 온톨로지는 데이터들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블로그 글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한데요. 관계의 지도는 길이 아니라 길을 찾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드는 이런 지도들, 그것이 주역이든 온톨로지든 어쩌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는 틀을 만드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지도를 통해 세상을 단순한 인과관계로만 보려는 고정된 생각에 집착하려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도구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당신의 삶이나 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지도는 당신이 더 넓은 관계를 보도록 돕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아는 길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나요?